물리로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물리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리가 알아낼 수 있는 영역,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자와 우주를 연구하는 이론물리학자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박성찬입니다. 저는 암흑우주연구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암흑연구실, 암흑우주연구실이라고 하니까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런 집단이 아니냐,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의 집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물리학을 통해서 근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무엇이냐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냐. 제가 근원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대상을 다루는데요. 일단 소립자 혹은 기본입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작은 것들이고요.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면 양자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가장 큰 것, 존재하는 가장 큰 것도 저희가 연구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우주 전체입니다. 그래서 소립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전체에 이르는 전 범위를 이해하고 싶은 게 제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은 흥미롭게도 가장 작은 물리학과 가장 큰 물리학이 결국 만난다고 말해줍니다. 현대물리학의 범위를 따져보면 지금 사람 크기를 대략 1m라고 하면 1m에서 한 1조 배 작게 한 다음에 한 1000만 배 더 작게 하는 그 정도 크기를 우리가 지금 물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지금 또 사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보면요. 1조 배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1조 배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100배 한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를 생각을 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크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물리학의 범위는 작게는 10의 마이너스 19승 미터, 크게는 10의 26승 미터에 이르는 큰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도달한 이 크기보다 더 작은 길이 그리고 더 큰 우주를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작은 길이를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더 큰 영역을 연구하게 되면 사실은 우주에서는 더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태초의 우주는 매우 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주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처음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생각하려면 결국은 가장 짧은 길이의 물리학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짧은 길이를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눈으로 본다.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관찰한다라는 의미예요. 가시광선은 대략 그 파장의 길이가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나노미터는 대략 원자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자 크기의 한 100배, 수백 배 정도 되는 영역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본다고 하면은 비단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본다는 것은 빛 그리고 소립자, 심지어는 중력 자체를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 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 물리학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분은 부분과 전체라는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물리학자들에게 본다라는 것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볼 수 있는 최소의 길이가 있고 물리학자들이 혹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있다고 해봐요. 불확정성 원리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 두 양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길이, 최소 길이는 최대 에너지가 커져야 더 작은 길을 볼 수 있겠죠. 자, 인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여러 잣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0세기 이후의 물리학의 발전을 불확정성의 원리에 비추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의 최소가 어떻게 점점 더 작아진 영역으로 넓어지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20세기가 시작하는 무렵, 1900년이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인류는 1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잘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1볼트, 우리가 그 배터리를 이용하면 1볼트의 전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얻게 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전자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도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면 볼 수 있는 길이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보통 우리가 나노미터 단위로 하면 나노미터보다 살짝 작은 한 10배 작은 정도 길이인데요. 이 정도 길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 길이를 보게 되면서 인류는 드디어 원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900년 시작이 될 때쯤 되면 모든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그냥 주어진 길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는 실제로는 전자기 상호작용의 세기, 그리고 전자의 질량 등을 알고 있으면 딱 결정이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이에서 정확히 원자가 나타났고 그 현상을 우리가 관측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1기가 일렉트론 볼트 근처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대략 10억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 정도 되니까 아까 1900년 즈음에 사용했던 에너지보다 한 10억 배가 커진 거죠. 이렇게 커진 에너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작은 세계, 핵물리학의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1970년 즈음에서는 물리학자들이 핵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이 어떻게 생겼고 핵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또한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위 강한 핵력이라는 게 있는데 강한 핵력을 잘 살펴보면 이 길이가 결정이 됩니다. Dimensional Transmutation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강한 핵력의 상호작용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이 길이가 딱 튀어나옵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 핵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1970년 즈음에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핵을 관찰하고 그 핵물리학의 세계를 보는 데 성공한 거죠. 세월이 더 흘러서 드디어 이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도달한 가장 짧은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19승미터. 이 길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냐면 1테라 일렉트론 볼트. 테라는 1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자볼트의 1조 배가 되는 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작은 거리를 보게 된 거죠. 이 작은 거리에 도달하게 된 것은 소위 LHC라고 부르는 실험을 통해서인데요. LHC는 거대 하드론 충돌 장치의 준말입니다. 이 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길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원자의 크기, 그다음에 핵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 상호작용, 그리고 강한 핵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까? 이 길이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분은 엔리코 페르미라는 물리학자입니다. 대략 1930년대에 이분은 핵이 한 종류의 핵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핵으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방사성 현상이 막 발생하고 있고 그 현상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종류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미치는 거리를 대략 이 정도 거리로 생각해 냈어요. 10의 마이너스 19승미터. 그리고 이 길이는 그 후에 196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스티븐 와인버그를 포함한 여러 물리학자들이 전자기력하고 약한 핵력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들이 분화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바로 힉스의 양자장, 힉스의 퀀텀 필드라고 부르는 것이 요동을 쳐서 힉스 입자를 만들어내는 길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실제로 2012년에 LHC의 두 실험, CMS 실험과 아틀라스 실험에서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표준 모형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 양자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양자장에서 양자장이 만들어내는 기본 입자들과 그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아주 멋진 이론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이론입니다. 자, 이 표준 모형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류가 얻어낸 가장 진보한 지식의 끝판왕,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의 지평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인류가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표준 모형까지 왔다.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LHC 실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이 실험을 주도하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CERN에 가면은 거기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 실험 물리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 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기가 보이시죠? 이 둘레는 27km입니다. 27km면은 사실 굉장히 큰데요. 얼마나 크냐? 자, LHC 실험을 서울에다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중심을 대략 시청 근처로 놓고 그렸는데 해보니까 사대문이 다 들어가요. 우리 서울 전체가 포함되는 실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테라 일렉트론 볼트를 이루었고 이 실험을 통해서 10-19승미터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LHC 실험이 1테라 일렉트론 볼트 정도, 테라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통해서 10-19승을 봤다고 했는데 물리학자들은 더 큰 실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작은 길을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실제로 지금 제한되고 있는 실험은 유럽과 중국, 일본 등에서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037년 무렵에 100테라 일렉트론 볼트를 다룰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 길이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져서 이 정도 에너지가 되면 핵 크기보다 100만 배 작은 크기를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준 모형보다 더 정밀한 이론을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힉스를 많이 만들어서 힉스 입자가 만들어내는 물리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더 연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LHC 실험하고 100 TeV 에너지를 가지는 실험의 크기를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LHC는 이미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실험인데 이거보다 더 큰 실험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인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의 범위를 더 넓히고 싶습니다. 자, 이 범위가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의 현상을 보는 것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실험은 남극에 위치한 실험입니다. 남극에 빙하가 있고 남극 빙하 안에 입자 검출기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높은 에너지의 물질들을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입자를 관찰한다고 해서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자를 관찰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특히 우주선 중에서 중성미자를 관찰하고 싶은 그런 실험입니다. 최근에 LHC가 도달했던 에너지보다 대략 1000배 높은 에너지의 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은 길이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입자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중성미자는 우주 끝판 저 반대편에서도 날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끝은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은 더 큰 실험을 이미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사막에다가 검출 장치를 넓게 배치를 해놓고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아까 LHC 에너지보다 1000배 큰 에너지보다도 다시 1000배 큰 그런 큰 에너지의 현상들을 관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입자가 날아오고요. 날아온 입자는 대기에 있는 공기 입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충돌하게 되는 신호는 여기 막 쏟아지는 입자들이 보이시나요? 이것을 물리학자들은 샤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물줄기가 막 쏟아지죠. 그거와 비슷하게 큰 에너지를 가지는 우주선 입자들이 날아와서 대기에 있는 입자를 때린 다음 샤워를 만들어냅니다. 이 샤워를 검출을 하면 결국 근원이 되는 우주선 입자의 에너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지금 관측된 바에 따르면 10-18승 전자볼트 정도 되니까 LHC 에너지보다 훨씬 높죠. 또 이 현상도 자주 일어나면 우리가 짧은 길이를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으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원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힉스가 나왔던 그 길이, 또 이 길이를 더 크게 해서 100TeV에 도전을 하고 더 궁극적인 길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LHC 실험을 크기를 우리 태양계 크기로 만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14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면은 LHC 에너지보다도 1조 배 이상 큰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이 큰 에너지에 도달을 해서 우주 크기의 가속기를 짓고 여기서는 더 궁극적인 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궁극적인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일 이론이 있지 않을까. 모든 힘이 사실은 근원적인 한 가지 힘이 있었고 그 힘이 분화되어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대통일 영역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세대는 21세기에 이르러서 입자물리학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표준 우주 모형이 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실험적으로도 정밀한 관측을 통해 증명한 우주 전체의 모습을 시작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그림의 오른쪽 끝은 별과 은하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런 우주입니다. 세월을 거슬러 가면 그 안에는 먼지가 나타나고 입자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고 가장 먼 끝에는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멋지게 되어 있는 우주 배경 복사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가 급팽창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바로 우주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깜깜하다는 사실로부터 우주가 무한히 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주가 무한히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주는 과거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지금 현재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우주가 38만 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 사진을 찍게 된 게 21세기 우주 관측의 큰 도약을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인류는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을 인공위성에 띄워서 우주에다가 갖다 놓고 우주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그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에 띄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밝은 빛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빛 공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먼 우주에 대해서 정밀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38만 살이면 사실 나이가 많아 보이죠. 하지만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7억 살입니다. 38만 살 때 우주는 정말 아기 우주예요. 그때 고해상도 사진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참고로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더 옛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인류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자, 첫 번째는 모든 곳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대략 2.7 절대 온도, 2.7K 온도면은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살짝 높은 거죠. 여기서 노란 색깔은 온도가 약간 높은 부분, 그다음에 파란 부분은 온도가 조금 낮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는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으면은 약간 더 밀도가 높은 곳과 약간 더 밀도가 낮은 곳이 있다는 뜻이고요. 밀도가 약간 높은 곳은 중력적으로 점점 더 물질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작은 요동이 점점 더 큰 요동이 되고요. 그것이 큰 구조를 만듭니다. 결국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은하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이 작은 온도 요동이 우리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여기 들어있는 물질들 중에는 불과 5% 정도만이 빛과 반응하는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암흑 성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처럼 우주파이라고 부르는 그림인데요. 이 도표에서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성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 별들이 모여서 만든 은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5%입니다. 또 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데 25%가 암흑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70%는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랑 차이가 뭐냐? 왜 똑같이 암흑인데 하나는 물질이라고 부르고 하나 에너지라고 부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답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한번 박스를 하나 가져오죠. 그 안에다가 사과를 3알을 넣어볼까요? 사과가 차지하는 밀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스의 크기를 2배 크게 만들어요. 사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로 나누어야 되니까 밀도는 반이 되겠죠. 그 말은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 이런 성분이 물질입니다. 그에 반해서 암흑 에너지는 부피를 2배를 하면 밀도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밀도가 줄어들지 않고 밀도가 그대로인 그런 에너지입니다. 마치 진공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를 또 여러 물리학자들은 진공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주 에너지의 95%는 여전히 미궁의 상태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가 깜깜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깜깜하구나. 물리학자들은 좋아하죠. 95%는 알아내고 싶은 게 남았으니까요. 빅뱅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우주가 38만 살 때 사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냐를 좀 살펴볼게요. 가운데 위치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우주를 쳐다보고 있고 저 멀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137억 년 밖에 있는 면에서 찍힌 사진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는 그때 당시 나이가 38만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8만 년 동안 팽창한 모습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그려놓은 게 여기 작은 공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저는 A 마을이라고 불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을 B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마을이라는 뜻인데 A 마을하고 B 마을은 우주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우주가 바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인과적으로 영향을 준 적이 없는 우주의 다른 부분이 왜 똑같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급팽창입니다. 우주는 과거로 거슬러 가면 지금 현재 우주 크기보다 훨씬 작았고 그 이후로 진행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의 팽창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38만 살의 우주가 생기기 전에 우주는 훨씬 더 빠르게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38만 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마을이 다 같은 곳에서 온 것이다. 그게 팽창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부르고요. 뜨거운 빅뱅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이전에 우주가 급팽창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주가 다시 뜨거워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급팽창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빅뱅의 초기 조건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팽창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바로 힉스 입자가 우주 초기에 급팽창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론입니다. 힉스 입자는 2012년에 LHC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힉스 입자는 다른 입자들과 달리 소위 스핀이라고 부르는 양이 없는 아주 특별한 입자인데요. 기본 입자들, 솔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 발견한 이 힉스 입자가 바로 질량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량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힉스 입자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알려진 사실로부터 똑같은 힉스가 초기 우주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 라는 그것을 계산해 본 결과 저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힉스 입자가 가진 성질이 바로 우주를 급팽창시키는 그런 에너지 성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이것이 검증이 된다면 저는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00여 년간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주가 빅뱅이 있었고 빅뱅 이전에 급팽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물질의 요동이 있었고 그 물질의 요동이 이 만물을 만들어냈구나. 별과 은하와 우리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 그때 찍힌 그 사진 속에 씨앗이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참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서 태양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는 태양계를 살아가는 행성 중에 하나구나. 우주의 아기 때 모습을 살펴보고 우주의 진실된 모습을 살펴본 결과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우주를 대표하는 물질이 아니구나. 나의 삶을 만들어주는 이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5% 정도에 불과하구나. 나머지 95%는 우리 인류가 아직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성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인류가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중심이 아닌 그런 아주 작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주에 궁극의 질문을 던질 줄을 압니다. 그렇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우리 인류가 이런 놀라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저는 물리학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없는 게 없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 응집물질 물리학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 사실 우리 생활 영역 자체가 모두 응집물질 물리학의 집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응집물질 물리학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소개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되게 생소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미국 물리학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이러한 응집물질 물리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 또 카이스트만 하더라도 물리학과의 50% 이상은 과반수 이상은 응집물질 물리학자가 있으며 국내 물리학과에서도 가장 큰 연구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응집물질 물리학은 과연 어떤 것을 연구하는가?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 몸의 일부인 요즘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응집물질 물리 분야가 아닌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또 응집물질 물리 분야와 연관이 있고 이 모든 기술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 물리학의 기초 중의 기초 분야이고 또한 미시세계에서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특히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응집됐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응집이 되어 있느냐 1cm 큐빅에 10의 23승계 정도에 오도록 엄청나게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응집된 물질의 상을 연구하는데 상이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 그러한 것도 다 상이 되고 특히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초전도, 강자성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상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반도체라는 분야 설명을 통해 응집물질 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알기 위해서 전자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데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건전지로 전선을 연결시켰을 때 불이 들어오면 도체, 불이 안 들어오면 부도체, 불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반도체 수출이 이끈 한국 경제, 반도체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거시 경제를 움직이는 거는 미시세계에서의 전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라는 것에 이제 여러분이 별표를 치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면 전하를 띠는 책받침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정전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하를 띤 기본 입자입니다. 이 전자라는 것은 1897년 J.J. 톰슨 영국 물리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이러한 수소에서 전자 하나가 있을 때 예쁜 그림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궤도 즉 오비탈에 있는 이러한 수소 전자가 이제 나오고요. 그것을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었을 때 수소에서 하나의 전자의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으로 생각하시면 고양이, 양자 고양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도 불리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고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고양이가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상자에 방사성 핵이 든 기계와 독가스가 들어있는 통이 연결되어 있고 1시간 안에 핵이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 50%일 때 만약 핵이 붕괴되면 독가스가 방출돼 고양이가 죽어버리고 붕괴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 상황에서 파동함수, 즉 고양이를 묘사하는 파동함수의 표현이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 반, 죽어있는 상태 반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고양이를 확률로 존재하듯이 전자도 항상 확률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색이 조금 짙은 부분은 전자가 그만큼 존재할 확률이 큰 곳이고 색이 옅은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되게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존재 확률로서 전자의 어떤 파동함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양자역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유명한 얼윈 슈레딩거라는 이 물리학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파동함수를 구하게끔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러한 파동함수 여기서 요 psi라고 불리는 요 파동함수 자체가 파동함수의 절대값 즉 다시 말해서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존재 확률이 정해지고요. 이러한 파동함수를 정확히 구한다라는 얘기는 미시세계에서의 어떤 전자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히 풀다 보면 전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정확한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 자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전자가 10의 23승 그것보다 더 많은 개수의 전자가 이 엄청 작은 부피에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 하나가 아니라
전자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응집물질 물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이 됩니다.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어떻게 풀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동함수와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전자의 파동이라고 하면 파장을 가지고 각 위치에 존재의 확률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이 어떤 파장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이 꼬불꼬불한 게 한번 왔다가 가면 그 주기성을 가지고 왔다 가면 그것을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장이 정의가 되면 그러면은 파수라는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파수라는 거는 파장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수가 되게 크다라는 얘기는 파장이 되게 짧다는 얘기죠. 짧은 파장은 당연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분의 1인 파수를 양자역학적인 이 물리량으로 보고 파수와 에너지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여기서 보시는 분산관계입니다. 파장분의 1에 해당하는 파수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관계가 나오겠구나 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전자의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분산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응집된 상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주기성입니다. 이 A라고 하는 아톰, 즉 원자들이 무수히 많고 이 무수히 많은 원자들 안에서 전자가 얘들을 보면서 어떻게 파동함수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의 23승계나 있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한 주기성을 가진 수많은 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전자들이 어떠한 파동함수를 이루는가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되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성은 다른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아톰이 옆을 봤을 때 위치가 1에서 2로 옮겼을 때 2에서 3으로 옮겼을 때 하나하나 옮겼을 때 그 주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똑같은 주변을 형성하면서 전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똑같은 그런 주기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는 원자들 사이에서 파동함수, 즉 분산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만약에 그냥 1차원 라인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기성이 딱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은 1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4번으로 가고 이런 주기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원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X축도 있고 Y축도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평면에서 주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주기성이 사각격자가 될 수도 있고 삼각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각격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그냥 하나의 주기성밖에 없지만 2차원에서는 그러한 주기성 플러스 다른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각격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90도 회전 대칭성을 4번 똑같이 하면 그럼 정확히 똑같은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한 회전 대칭성 또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울 대칭성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대칭성이 2차원에서는 있고 3차원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다양한 대칭성이 존재를 합니다. 3차원에서 가능한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유한하게 230개의 공간군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페이스 그룹, 공간군이라고 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모든 주기성을 가진 물질 또는 그러한 주기성들은 이 230개 중에 무조건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기성을 가지지 않지만 질서가 있는 구조도 있어요. 준결정 구조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쿼자이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결정 구조는 뭐냐? 말 그대로 주기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서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펜로즈 타일링이라고 불리는 준결정 구조에서는 이제 5회 회전 대칭성이 있고 이러한 5회 회전 대칭성을 중심으로 질서는 있지만 주기성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결정 구조를 준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로즈 타일링은 로저 펜로즈에 의해서 처음 이제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준결정을 댄 쉘트만이 발견하여서 20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유한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주기성이 대체 전자의 파동함수에 왜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가 만드는 주기성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그 안에서 전자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파동함수를 그릴 것인가가 이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핵심입니다. 주기성을 가지게 되면 주기성을 가진 어떤 함수 곱하기 특정 파수
를 묘사하는 그러한 함수로 격자 주기성 안에 전자 파동 함수를 저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성이 쭉 있고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고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이러한 주기성을 가진 아무 함수나 픽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파수로 캐릭터되는 그러한 함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제 밑에 있는 저러한 격자 주기성 안에서의 전자의 파동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다른 것도 했더니 다른 주기성을 가진 함수 곱하기 특정 파수를 했더니 같은 파동 함수를 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자가 만드는 주기성, 즉 반복되는 패턴이 파장분의 1에 대한 양에서도 그러한 파수의 주기성도 개런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파수 자체에도 주기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수가 0에서 그리고 파수가 1/a에서 그리고 파수가 -1/a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지고 이런 에너지에 비례하는 함수를 그려보면 격자 구조에서의 분산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유한한 영역에서의 파수가 분산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격자 구조에서의 분산관계를 이해할 때는 이러한 유한한 영역에서의 파수의 분산관계를 저희가 핵심 포인트로 보고 이것만 잘라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예를 든 거는 1차원에서의 가장 심플한 분산 구조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 다양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오비탈의 특성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에너지 띠 구조는 엄청 복잡해지고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갈륨 알세나이드라고 하는 반도체에서의 실제 에너지 띠 구조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걸 왜 띠라고 하느냐? 어떤 영역에서는 분산관계가 이 라인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띠를 이룬다라고 해서 에너지 띠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띠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띠를 형성하는 라인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스파게티 라이크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스파게티라고 많이 물리학자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들의 스파게티. 이러한 스파게티들이 여기서는 단순한 이 라인인데 이 전자의 스파게티들에서 어떻게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자는 절대 같은 상태를 공존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다른 상태를 가집니다. 가장 이제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채워나가겠죠. 가장 에너지가 낮은데 다 모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존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 하나에 무조건 하나만 찬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기본 입자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상태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낮은 에너지 영역대에서 시작해서 전자를 점점 높은 에너지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10의 23승 정도 개수 전자개수를 채운다 라고 했을 때 그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두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지는 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게티에서 한 반 또는 3분의 1 정도 채웠으면 건전지를 넣는다 라고 해서 전선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전기장을 줄 테고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전자의 상태를 살짝 바꿔서 저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체는 전기를 흐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도체는 저희가 에너지 틈 바로 밑에까지 스파게티 하나에다가 다 채우는 거예요, 전자를. 그렇게 전자를 다 채워버리면 전기장을 가해줬을 때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틈을 밟고 올라가야 전자가 다른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에너지 틈이 어느 정도 유한하고 그리고 매우 크고 그 직전까지 빡빡하게 스파게티의 모든 전자를 다 채우게 되면 전기장을 살짝 가해줬을 때는 빡빡하게 차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뭐냐? 에너지 틈이 있긴 있어요. 부도체처럼. 그렇지만 부도체처럼 에너지 틈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 틈이 작고 직전까지 그 스파게티 하나를 다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반도체는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는가? 반도체는 에너지 틈이 작아서 불순물이 첨가했을 때 전기 전도도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응용해서 반도체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현재 반도체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상을 움직이는 큰 응용 분야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가장 작은 미시 세계에서의
전자의 흐름에서 그 파동함수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하면 자신 있게 설명하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시 세계에서 양자역학의 전자 흐름과 관련해서 최전선에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자역학의 최신 연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슈레딩거 고양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고양이가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상자에 방사성 핵이 든 기계와 독가스가 들어있는 통이 연결되어 있고, 1시간 안에 핵이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 50%일 때, 만약 핵이 붕괴되면 독가스가 방출돼 고양이가 죽어버리고, 붕괴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상태죠. 죽느냐 사느냐의 확률로 존재하는 이 고양이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로서 존재하는 게 미시세계의 전자이고, 전자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확률로 항상 양자역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전자는 이 오비탈이라는 구름 같은 모양을 이루면서 확률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큽니다. 그게 양자역학의 핵심이고요. 양자역학에서의 전자를 존재 확률로 볼 때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할 수 있는가가 파동함수입니다. 전자는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하는 확률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고양이로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전자의 파동함수, 즉 전자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전자가 입자인가 또는 파동인가? 아까 전에 파동함수로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전자가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입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페인트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멍이 하나, 즉 슬릿이 하나 있는 벽에다가 전자를 마구 발사를 시켜요. 그러면은 구멍을 통과한 애는 스크린에 가서 부딪힐 테고, 구멍을 통과하지 않은 애는 당연히 떨어져 나가겠죠. 전자가 입자라면 슬릿이 하나 있을 때 그 슬릿을 정확히 통과한 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릿이 2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저기 스크린에서 구멍의 모양대로 전자가 발견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가 만약에 파동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파동을 생각하면 물결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슬릿이 하나 있는 경우에 그 슬릿 하나를 통과하는 물결이 있을 거고, 슬릿의 똑같은 위치에서 파가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멍이 2개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슬릿 2개를 통과하는 물결은 서로 파가 간섭이 일어나고 보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가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만나면 서로 없어지는 거고, 파가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만나면 더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스크린을 봤을 때 파동끼리 간섭이 일어나는 데서는 아무것도 관측이 안 될 테고, 파동끼리 보강이 일어나는 데서는 큰 강도로 관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자와는 다른 패턴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전자가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인가? 실험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전자를 하나를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입자 하나가 딱 관측이 됐어요. 이거를 10번을 하고 1000번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막 관측이 돼요. 10,000번 하고 100만 번을 했더니 파동처럼 이런 간섭 보강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전자는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자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슬릿이 2개가 있는데 어떤 슬릿으로 지나가는지를 계속 서서 관측을 하고 있다 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관측을 하면 신기하게도 이러한 간섭 효과는 없어집니다. 입자처럼 그냥 그 스크린을 통과한 2줄이 딱 나오게 됩니다. 파동에서 나타나는 간섭 보강 현상은 사라지고 입자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신기하죠? 이것이 양자역학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 복잡하게 한번 가지고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 근처에다가 저희가 자석을 놔요. 원형 안에서만 자석 효과가 있고 그 원형 밖으로는 자석 효과가 전혀 없는 완벽한 자석을 저희가 놓고 똑같은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전혀 영향이 없다. 2번, 영향이 있다. 답은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왜 영향이 있냐? 자석이 있었더니 간섭 보강 현상이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파동이 만나서 사라져야 할 곳에 파동이 중첩되는 것처럼 보강 현상이 생기고 보강 현상에 의해서 파동이 생겨야 하는 부분에 간섭 현상이 생겨서 사라지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전기장을 뿜뿜하는 이 자석은 직접적으로 전자와 만나지 않더라도 전자의 간섭 보강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간섭 현상이 조절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로노프 보험 효과라고 하고 1959년에 야키르 아로노프와 데이비드 보험이라는 물리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한 지 엄청 오래됐지만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현상을 하나 발견한다 라고 하면은 100년 후에도 이름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최첨단의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물리학에서 최전선에 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최전선에 있다는 연구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이고 아로노프 보험 효과와 중결정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중결정과 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 다 규칙성이 있습니다. 결정이란 얘기는 규칙성이 뭔가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과 중결정을 나누게 됩니다. 1차원에서 주기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원자가 쭉 놓여져 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옮기고 2번에서 3번으로 옮길 때 하나하나 옮겼을 때 정확히 같은 주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2차원에서는 조금 다르죠. 다양한 대칭성이 존재하고 이 사각격체에서 보시듯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냐, 위쪽으로 한 칸 가냐, 또는 왼쪽으로 한 칸 가냐, 위쪽으로 한 칸 가냐에 따라서 정확히 주변이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기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주기성을 가지지 않지만 질서가 있는 것을 준결정, 쿼자일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일링이 펜로즈 타일링이라고 하는 2차원 중결정 구조의 한 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규칙성이 있지만 한 칸 옮겼을 때 주위가 똑같은 사이트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규칙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주기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영역을 들여다보면 저기에서 제가 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5번 같은 각도로 회전시키면 항상 똑같은 5회 회전 대칭성을 가진 규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펜로즈 타일링과 같은 중결정을 자세히 봤을 때 아로노프 보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원자 근처의 전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할 때 자기장이 생기도록 자석을 놓고 전자의 이동 경로를 2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석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완벽한 간섭 효과가 가능해지고 정확히 저 레드 사이트에서 아로노프 보험 효과가 일어나서 완벽하게 간섭 효과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드 사이트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이트에서 그런 식으로 완벽한 간섭 효과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다른 나머지 4개의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완벽한 간섭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칭성이 개런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결정은 실제로 처음부터 주기성을 가지는 단위 길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자가 저 안에서만 항상 확률로 존재를 하고 저 오각형 밖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전자가 실제로는 이곳저곳에 분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울타리 안에 전자를 딱 가둬놓는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새로운 단위 길이, 전자가 갇혀서 이 오각형 케이지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러한 새로운 단위 길이를 얻게 됩니다. 펜로즈 타일링에서 가장 심플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2차원에서 중결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고의 대칭성을 가지는 펜로즈 타일링뿐만이 아니라 N회 대칭성에 따라서 전자가 갇혀있는 새로운 단위 길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8의 대칭성을 가진 중결정에서 저희가 전자의 존재 확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컬러링 되어 있는 요 안에서만 전자가 존재를 해요. 안에서 완전 갇혀 있다가 제가 자석의 세기를 살짝 조정하면 전자가 스물스물 밖으로 나오면서 옆 자리로 쭉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석의 세기를 조정함으로써 이 전자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그러면 논문을 쓰게 됩니다, 보통. 그럼 이 논문을 써서 저희가 뭘 하느냐? 이거를 다른 물리학자들에게 알려야 되죠. 아, 나는 이런 연구를 했어. 라고 알리는 곳이 전 세계 모든 물리학자들의 소통의 창, 아이카이브라는 무료 공유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응집물질 물리 분야에 나는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컨덴스드 매터 클릭을 하시면 물리학자들의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저널에 게재를 하기 전에 전 세계 물리학자들의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이 오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물리학자들의 소통의 창이 되고 새로운 지식의 무료 공유가 여기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 비슷해요.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출근해서 오피스 가서 이제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있겠죠. 생각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보고 저널도 들어가서 좀 보고 뭐 수업도 해야 되고 집에 또 오면은 육아도 해야 되고 물리학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다. 다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학 학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물리학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물리학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물리학 학문을 배우면서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항상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물리학은. 물론 물리라는 학문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어렵게 공부하는 그만큼의 논리적인 사고를 내가 키워간다 라는 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지혜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물리학을 사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